네, 안녕하십니까. 지펀드라고 하는 부동산 데이터 회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뭐 부동산쟁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된 일들 계속 쭉 해왔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IT 쪽 업계 일을 좀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안에 프롭테크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겸임 교수로 프롭테크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ULI라고 하는 국제 부동산 단체에서 프롭테크 분과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고재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ICT 기업에 이제 많이 투자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요. 한 5천억 정도 이제 운영 자산을 가지고 최근에 좀 직방을 비롯해서 좀 프롭테크 분야에 좀 투자를 좀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터디를 좀 하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좀 초청을 좀 받게 됐는데요. 예, 뭐 아침인 만큼 좀 편하게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저는 그 건물주나 임대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임대 관리를 좀 더 잘하는 스타트업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건물은 없습니다. 제 부동산은 없는데 집주임들보다 임대 관리를 좀 더 잘한다는 이런 소개를 좀 하고 다니는데요. 저희는 그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그 본인들의 임대 관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 홈버튼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수익형 임대 부동산 자산 관리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사실 당황했는데요. 도대체 프롭텍과 건설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 회사를 좀 소개드리자면 그 우미린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위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메이저 건설사들을 제외하고 이제 중견사 브랜드 중에는 1등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른 회사보다는 이 프롭텍 기업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같이 이제 프롭텍과 협업하는 업무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한국 B2B 그룹에 있는 회미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러니까 본래 인터넷 기업이라고 소속하시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제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전자라고 하면 사업부나 이제 기술연구소 이쪽 분들하고 많이 이런 모임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 한국영업본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면 최근에 이렇게 산업이 막 융복합이 되면서 최근에 저희 회사가 리빙 연구소도 만들고 이래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렇게 새롭게 접근을 하지 이렇게 해서 공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프롭텍 포럼에 가입하게 됐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롭테크 관련해서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프로퍼티와 이제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뭐 자매품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리텍이라고 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테크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불리고 있고 사실 이 분야가 뭐 프롭테크라고 하는 게 없던 게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그런 이름이 이제 최근에 생긴 거고 관련된 흐름은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뭐 핀테크라고 하면 이제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였죠. 근데 처음에 핀테크가 시작이 됐을 때도 핀테크냐 아니면 테크핀이냐, 그러니까 기술 중심의 어떤 금융이냐 아니면 금융 중심의 이제 기술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프롭텍이냐 아니면 테크 프로퍼티냐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롭테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 프롭테크의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 뭐 공장, 땅, 뭐 굉장히 넓죠. 이걸 에셋 클래스라고 하는데 에셋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안에 이제 버티컬로 들어가는 서비스 라인 자체도 뭐 금융도 있고요, 중개, 뭐 분양, 관리, 뭐 굉장히 또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이 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M by N의 이제 매트릭스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빠른 속도로 이제 뭐 디지털화가 그 많은 영역들이 되고 있고 그런 디지털이 이제 변환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뀌겠느냐, 그리고 이런 시대적 변화에 좀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 산업 전반에 걸친 뭐 큰 흐름이죠. 거시적인 트렌드에 대한 뭐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눈 다음에 뭐 프롭테크를 이제 바라보는 각각의 다양한 시각들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육하 원칙의 질문에 근거해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이 프롭테크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What is PropTech입니다. 무엇이냐? 프롭테크 도대체 너는 뭐냐?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약간 슬라이드가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화두만 조금 얘기를 하고 우리 패널 분들 잠깐만 자리를 조금 일어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부동산의 어떤 기술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은 굉장히 뭐 오래됐죠. 아날로그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시장이고.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3대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쟁이들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케이션이 거의 다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얘기죠. 근데 뭐 최근에 나온 퍼스널 모빌리티죠. 저도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480m를 사실 고고싱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라스트 마일 관련된 사업들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세권이라고 하게 되면 도보 한 5분 거리에 지하철역 근처를 얘기를 하는데 이 고고싱 그리고 싱싱이 그리고 킥고잉 들을 타게 되면 이 5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진공 튜브 속에 시속 몇 킬로죠? 1300km로 달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7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가는 시간보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 더 짧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기술의 변화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 있는 한 은행에서 집이 유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집이 잘 안 팔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했었던 거는 이 집 안에 롤러코스터를 설치를 해서 집 안을 이렇게 투어를 해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ABN 암로라고 하는 네덜란드 은행에서 이 집들을 이제 보여주는 걸 하기 위해서 집 안에서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상상은 안 되시죠? 조그마한 롤러코스터가 집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결국에는 이 영상이 바이럴해서 6천만 뷰 이상이 조회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바이럴이 일으켜졌지만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집을 가서 봐야 되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오프라인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한 접점에 있는 영역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또 접목이 또 안 되는군요. 자, 프로퍼티와 이제 테크놀로지인데 사실 이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의 양측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부동산이죠. 콘크리트 덩어리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아니면 우리 디지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은 아날로그고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디지털이 다시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여러 가지 핀테크나 유관 산업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과정 전체에 흐르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프롭테크 관련해서는 너무 사실 범위가 넓어서 아까 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트리거를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산업용 공장이죠. 물류, 주거용, 사무용 쪽으로 이런 어떤 흐름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 물류, 뭐 공유경제, IoT, 스마트 오피스 이런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부동산과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롭테크 기술 또는 프롭테크 서비스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과 달리 프롭테크는 좀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좀 이런 정의하기 어려운 것, 뭐 좀 범위가 넓다는 말씀은 또 드리기는 했지만 또 우리 김태희 대표님 또 이제 이 프롭테크의 또 선두주자로 선구주자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또 다른 또 비전 좀 잠깐 한번 들어보는 프롭테크가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려운지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아, 네. 김태희입니다. 아무래도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생소한 영역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핀테크나 아니면 인슈어테크나 딱 단어를 들으면 저희가 연상되는 산업 영역의 키워드가 몇 개가 도출이 됩니다.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로봇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인슈어테크 같은 경우는 내 보험 찾기 아니면 보험을 내가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편적으로 몇 가지가 키워드가 떨어지는데 프로테크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몇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제가 뵙곤 하는데요. 자, 프로테크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영역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술 용어로 표현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영역 산업이죠.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2016년도 GDP 대비 그 부동산 산업 영역은 이제 제조업 다음에 2위거든요. 이 임대업하고 그다음에 건설업까지 합치면 이제 2위 이제 12%좀 넘는데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영역, 산업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영역을 또 디테일하게 또 세분화시키게 되면 건물이 짓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시공을 통해서 쭉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획단부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죠. 그러니까 시행단이 있고 그 시행단분이 명확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건물에 어떤 용도로 짓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끝내고 확정을 지으면 이제 시공 단계가 들어가죠. 그럼 시공 단계에서 이제 건물이 완료가 되기 전에 또 이제 분양단으로 넘어가고 분양단 넘어가면 다시 이제 관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관리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단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 활용단에서는 위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공간 뭐 활용도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건물이 얼마만큼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 시세 차익을 늘려서 세일즈가 될지.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산업 영역이 넓어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각각 적용되는 기술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프로테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 영역에 도전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진출을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모호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각각 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시공단에서는 뭐 VR이나 아니면은 뭐 렌더링 기술이나 그다음에 임대 관리는 뭐 다양한 융복한 기술들이 포함이 돼서 관리를 그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 영역 그 금융단에서는 또 금융에 대한 기술이 또 필요한 요소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굉장히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프롭테크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도권에서 이루어졌던 서비스 영역들이 스마트폰, 모바일과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됐는데 이 프롭테크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부동산 산업 영역에서 없던 서비스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홈버튼 서비스는 임대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임대관리 솔루션인데 지금 과거에는 그냥 임대인들이나 건물주들은 엑셀이나 장부를 이용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핀테크에서는 송금은 은행권에서 본인들의 앱을 통해서 송금이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그 불편함을 뭐 토스가 해결을 하고 되게 간편하게 이제 서비스를 개선을 시켰잖아요. 근데 임대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권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 산업 영역에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서비스가 많이 있지만 그 산업 영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그다음에 그 분야를 오랫동안 그 바라왔었던 사람 그 분들이 이제 좀 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그 어차피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실 그 왜 프롭테크가 이제 유망하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뭐 또 프롭테크에 대한 뭐 정의나 뭐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이 프롭테크가 왜 그러면은 지금 2018년 그리고 2019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꼭두 새벽부터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why 프롭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좀 전에 그 FI죠, 파이낸셜 인베스터죠, 그 스톤브리지 고재경 팀장님께서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질문은 소프트뱅크가 이제 90년대 말에 페이팔에 투자를 하고 나서 온라인 쪽이었죠. 그동안 단계별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계속 지금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소프트뱅크를 말씀드린 거는 약간 VC의 좀 약간의 대표성을 가진 회사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컴파스나 아니면 오픈도 또는 이제 위워크 같은 뭐 부동산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VC에서의 뭐 부동산 관련 투자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 저희는 스톤브리지니까 네, 스톤브리지의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희 스톤브리지도 최근 1년 동안 프롭테크 분야에 한 4건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3건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뭐 다들 아시는 직방을 이제 비롯해서 큐픽스라는 이제 3D 디지털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실의 공간과 이제 가상의 공간을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워크라고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수익성을 이제 추정하고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프롭테크도 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제 프롭지라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뭐 직방과 좀 같이 같기도 하고 좀 다른 이제 부동산 플랫폼인데요. 돌아서 보면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가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프롭테크가 사실 많이 있진 않았는데 왜 최근에서야 이렇게 1년 동안 4건에 투자가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있는 게 결국 데이터와 AI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큐픽스 같은 경우는 이 3D 디지털 뭐 트윈이라는 뭐 이 소프트웨어 툴이 사실 리모델링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저희 직방에서 이런 아파트 투어할 때 또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의 이제 핵심은 이제 고가의 3D 스캐닝 기능을 대체 좀 가장 저렴하게 그 데이터와 AI 기술을 좀 저렴하게 대체했다는 건데요. 이런 뭐 부동산 개발업자분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도면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솔루션을 쓰면은 굳이 뭐 이렇게 측정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사진만 찍으면 알아서 도면이 생성되고 이 리모델링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기반 모델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직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부동산 뭐 개발업자들이나 건설사들이나 이런 타겟 광고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스페이스워크도 이제 수많은 그동안의 뭐 투자 데이터들, 뭐 토지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추정해지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프롭지라는 업체 또한 이쪽은 저희보다 이제 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거래 지표와 거래 데이터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싸워가는 이제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결국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주목을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앞서 나가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프롭테크 전문 벤처 캐피털들이 이미 뭐 수년 전에 생겨났거든요. 그들의 이제 투자 행태를 보면은 좀 더 뭐랄까 이 벤처 기업들이 적극적인 형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쨌든 뭐 직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리스팅 광고라든지 이런 분양 광고 대행 이런 쪽으로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미국의 뭐 진로우라든지 영국의 뭐 라이트무브 이런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단순히 뭐 스페이스워크처럼 이제 수익성 추정을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수익성 추정을 해서 자기들이 그
기회가 보이면 직접 매입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까지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뱅크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생각나는 게 카테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제 카테라라는 기업이 한 작년인가에 거의 한 1조 정도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이 기업의 이제 핵심은 공기나 비용을 기존의 한 3분의 1을 줄일 수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건설 쪽에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이 건설 쪽은 현장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현장의 문제를 기존 공장에서 반조립 형태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굳이 공장에서 다시 이거를 뭐 설계하고 조립하고 하는 형태로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3년 걸릴 프로젝트를 2년 만에 끝내고 또 2년 만에 끝낼 걸 또 뭐 반년이나 1년이나 더 끝내고 이런 이제 사업의 형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과거에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에 어떤 관심이 좀 적었었는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100개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4개 근데 그게 최근에 일어났다면은 과거에는 좀 안 됐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니면은 지금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뭐 AI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또 커머셜라이즈를 그러니까 상업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실마리가 생겼기 때문인지. 사실 이제 디지털의 혁신이 이제 가장 더뎠던 분야까지 이제 침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 사실 이쪽도 사실 가만히 자기들이 뭐 생존을 할 수 있으면 가만히 있겠죠. 이제 근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단계까지 이 부동산 쪽에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뭐 프로테크 쪽은 또 아니지만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어쨌든 온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뭐 어떤 제품을 많이 사는지 어떤 고객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취향을 갖는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오프라인에 이제 뭐 매점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의 변화가 지금 필연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뭐 프로테크 관련 생태계 참여자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건설사들도 이제 유보되는 현금은 많은데 계속 뭔가 프로테크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생존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방금 이제 건설사 또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우미건설이 또 옆에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미건설 김정훈 이사님께 좀 드릴 질문인데요. 뭐 좀 전에는 이제 그 재무적인 투자자시죠. 스톤브리지. 하지만 이제 좀 전략적 투자. SI 쪽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재무 투자뿐만은 아니라 이제 전략적 투자도 이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국내 프로테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전략적 투자 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우미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미건설에서 최근 투자한 사례나 관심 분야가 뭐 있으신지 소개 가능하실지 그리고 뭐 어떤 목적 또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까 건설 말씀하셨는데요. 건설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기술의 변화가 제일 늦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공그리 그러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세상에 등장한 게 17세기, 18세기 정도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건물 짓는데 제일 좋은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물론 뭐 강도를 높이거나 그 재타설하거나 제조하거나 하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는 몇백 년 동안 제일 좋은 테마는 그냥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이 많이 느리고요. 뭐 다들 아시지만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자동화 뭐 더 어렵습니다. 그런 건설에도 지금은 이제 그 프롭텍이든 뭐든 해서 새로운 신기술, 아까 카테라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변화들에 직면하고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 건설회사의 관행과 기술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곧 도달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회사는 제일 선도적으로 프롭텍과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저희 회사가 그 투자한 회사들 뭐 회사명 거론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 예. 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제일 큰 회사는 직방에 저희가 일단 투자를 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분양 시장 위주의 건설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자산운용 시장이 좀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퍼레이팅하는 운영 업체들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쉐어하우스 업체, 뭐 미스터 홈즈라든가 스테이지라든가 이런 쉐어하우스 업체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기술인데 VR 기술을 갖고 있고요. 아까 이제 리모델링 얘기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VR 기술, 그 큐픽스가 갖고 있는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그 그냥 사진을 3차원 정보로 전환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건설이라는 게 콘크리트를 한번 치면 그 다음에 다시는 여기에 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큐픽스 갖고 있는 VR 기술을 이용하면 뭐 그 앞쪽 공정이 끝나고 뒷 공정이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다 그거를 3차원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제대로 정해진 도면대로 제대로 된 공법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준공한 이후에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큐픽스라든가 소개시켜 주신 뭐 스페이스워크,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원 도면을 대면은 그 뭐 아이패드를 들이대면 3차원 입체 공간으로 이제 변환해주는 어반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에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커뮤니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입주민 간의 그런 그 공동의 커뮤니티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아파트너 뭐 이런 회사에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입문을 얼마 전에 VR로 복원했다는 기사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대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딱 대면 그 VR로 보입니다. 돈입문이 그렇게 복원을 했는데 그 복원 사업에 저희가 속된 말로 돈을 다 댄 거죠. 저희가 기부를 해서 그 VR 기술로 돈입문 복원을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그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투자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 저희 우미는 건설회사지만 시행사이기도 하고 건설회사입니다. 대부분 자체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외부에서 공사를 수주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토지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건설과 부동산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저희 회사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회사와 그 회사가 얼마나 이제 사실은 성장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두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어느덧 보니까 벌써 투자한 회사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도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좀 전에 이제 사실 이제 건설 쪽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컨스트럭션 테크, 콘텍이라고도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 분야가 사실 해외에서는 지금 꽤 많은 투자도 받고 있고,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좀 뭐랄까 밸류 크리에이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건설이라고 하는 게 뭐 워낙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만약에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기를 한 달을 줄이게 되면은 금융 비용을 10억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건설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컨스트럭션 론 쪽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F 구조로 돼서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해외에서는 이쪽 그 자금은 굉장히 비싼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실 밸류 크리에이션이 많이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 공구리 말씀을 주셨는데 공구리 타설을 해야 되는데 아차 이거를 아직 작업을 안 했네.
라고 해서 뭐 공기가 조금 늦춰진다든지 그런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거의 뭐 최고봉은 사실 건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인원들이 투입이 되며 얼마나 많은 그 공정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 사실 이사님과 살짝 조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 콘테크 관련된 어떤 뭐 투자나 아니면 기술 개발 회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프로텍 포럼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을 보면요.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응용한 오토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되게 많은데 이 건설 기술 기반의, 그러니까 콘테크 기반의 업체들은 뭐 저희 포럼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안 들어왔는지, 근데 보면은 실제로 콘테크가 국내에 스타트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내 콘테크라고 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큐픽스 같은 그런 그 시공의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지금 저희랑 협업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창소프트라고 원래 이제 구조 회사였습니다. 구조 설계를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가 이제 그 창소프트라고 해서 그 기존에 이제 BIM이라고요. 빔 혹시 아시나요?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그래서 그 3차원으로 이제 그 전기 설비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BIM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 철근량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뭐 전문적인 얘기지만 뭐 건물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그 강도나 그런 것보다 몇 배 더 강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여유치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무너지면 큰일이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최적화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이런 것들 기술들이 국내에 개되고 있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건설 기술에서 뭐 해외나 이런 데 보면은 3D 프린팅 뭐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아까 얘기한 콘크리트 타설을 지금 사람이 레미콘 차가 와서 사람 손으로 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그냥 3D 프린팅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요. 이미 해외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건물 모델할 땐 3D 프린팅으로 써서 많은 인력을 기존에 절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까 카테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리고 다 모듈화를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냥 단순 조립만 해서 공기라든가 투입되는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인데요. 사실 그 방식은 이미 일본에서 많이 이미 대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 위주,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위주의 시장인데 일본의 건설 시장, 주택 시장은 단독 주택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공사 하나당 뭐 1,000억, 2,000억, 3,000억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몇 억 이런 수준이라서 다 모듈러가 보편화돼 있고 그 일본의 모듈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적용한 게 이제 미국의 카테라인데 이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뭐 한 3층짜리, 4층짜리 뭐 제한적으로 뭐 한두 개 시험 삼아 해보는 수준이고요. 아직 국내 모듈러 주택을 대규모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사례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왜 한국에는 이 컨테크 관련된 게 좀 없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그 사례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국민은행인가요? 여기서 이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얼마 안 쓰고 그냥 없애버렸답니다.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직원들 손으로 치는 게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사실 그 이게 저희들이 징병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군대 문화. 그래서 이 건설 기술 자체가 전 세계 거의 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모듈이나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좀 니즈가 그거 없이도 뭐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한번 미국에서 그 헤비테트에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집 짓는 걸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장에서 못 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8분의 3인치를 잘라오라는데 8분의 3인치를 어떻게 자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7mm로 잘라라, 뭐
9mm로짜리 저희는 10진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8분의 몇 인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에서 그 인부들이 일하는 게 뭐 정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화에 대한 좀 니즈가 강하고 또 미국은 또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까 전 BIM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인포메이션을 하나에 다 통합시키는 거에 대한 니즈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새로운 뭐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빅데이터 솔루션 안에는 드론을 날려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형 지물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다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에 어떤 니즈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너무 다들 똑똑하셔서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또 여러 번 얘기 나온 AI와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사실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이 좀 약하다면 그 부분은 조금 좀 재고에 좀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 이제 프롭테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또 프롭테크가 이제 또 좀 더 이제 산업화에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롭테크는 본질상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점에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기존의 아날로그 그리고 오프라인이라는 한계가 명확한 비즈니스지만 모든 재화나 자산 중에 가장 큰 시장이죠. 결국 뭐 기존의 아날로그 시장을 디지털로 변환시켰을 때 레버리지가 가장 큰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부분은 이제 LG전자 최미아 부장님께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디지털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자회사. 그런데 특히 LG는 굉장히 사실 전 세계에서도 특별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G 통신망도 갖고 있고요. 건축 자재, 설비, 오프라인과의 진짜 접점이 뭐 B2C, B2B 할 거 없이 너무 다양하게 있는 사실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롭테크 분야에서 LG전자는 디지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비전 이랄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B2C, B2B 모두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룹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잘해주셔서 뭐 제가 굉장히 설명이 쉬워졌는데 저희 그룹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속하고 있는 전자그룹, 그 다음에 LG화학이 있는 화학그룹,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분야, CNS나 U+.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부동산을 이렇게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땅을 사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유지 관리, 보수, 그 다음에 임대 운영까지 하나의 이렇게 추구를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많은 건설회사도 있고 뭐 시행사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LG전자는 예전에 이제 그런 건설사나 그런 부동산 개발회사를 중심으로 저희 그룹사의 모든 어떤 그 건설에 관련된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좋은 제품으로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선으로 이제 막 얘기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제품도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용복함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거 이외에 더 사람들의 니즈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또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그 부동산 업계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LG전자에서는 특화돼서 그 부동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이제 준공하는 단계에서 볼 때 그 건물이 준공되고 되는 시점에서 운영까지 가는 관계를 한 8개의 버티칼로 보고 이게 뭐 보시면 이제 오피스라든지 주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업종을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버티칼이라고 영역을 두고요. 그런 버티칼에 대해서 그럼 O2O 서비스라든지 융복합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에 대한 되게 공간 연구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텍 포럼을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거를 다 개발을 하기에는 또 시간이라든지 이 시대가 너무 빠르니까 역부족이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아웃소싱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업체의 어떤 아이디얼한 사항을 저희 제품의 QA, QC에 묶어서 이제 품질을 저희가 보증하는 그런 단계로 1차적으로 이제 런칭을 한 게 홈 IoT였습니다. 근데 홈 IoT를 제일 처음에 주거에 이렇게 런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 뭐 홈넷하고 뭐가 다르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릴 때 이제 사람들이 체감을 하면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전자회사에서 만드는 IoT는 빅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그 주거 환경에 특화돼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나 뭐 이런 홈넷 서비스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건물에 넣는 거가 특징이라면 저희 전자회사에서 만드는 홈 IoT라는 거는 건물이 한 3,000세대다, 1,000세대다 그러면 그 건물을 브랜드화 해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의 기술 집약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요가를 가거나 뭐 피트니스를 가는데 늘 붐비는 게 러닝머신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집에 가서 내 짐을 이용하려고 보면 늘 거기가 붐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차를 하기 전에 먼저 예약을 하고 내가 옷 갈아입는 시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위치 기반 서비스를 따라가면서 요즘에 뭐 스타벅스의 사이렌 서비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위치 기반을 해서 내가 집에 갔는데 잠깐 애들 때문에 일이 생겨서 뭐 운동을 못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도착하는 시점을 찾아서 그 러닝머신을 예약하게 되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런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거 공간에 대해서 내가 유사한 건물이라든지 유사한 택지에서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뭐 패턴이 어떨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여기는 30대가 많이 살고 30대들은 아침을 안 먹고 서비스를 필요하고 그러면 조식 서비스 업스텔을 부대 시설에 좀 넣어줘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술 데이터를 쌓으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타운으로 묶여서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에 그런 서비스를 예를 넣어준다면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좀 친화적이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전자는 버티컬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편의 요소를 좀 많이 넣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그 아주 고급 객실이라든지 요즘 펜트하우스 보안을 굉장히 유지를 하는데 요즘에 인건비도 비싸고 사람들이 경비실이 아무리 근엄하고 있더라도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못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뭐 애들이라든지 누가 뭐 어른들이 왔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디지털 도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는데 홍채로도 인식을 할 수 있고 정맥으로도 인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있지만 그걸 또 접목해서 어떤 때는 도어가 아날로그적으로 변하고 또 어떤 때는 디지털로 바뀌어서 그거를 양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디지털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요즘에는 온오프라인이 둘 다 장점을 가지고 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듯이 아날로그가 편하면 아날로그로 디지털이 편하면 디지털로 그거를 저희가 고객 접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관계되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고객들이 가장 원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회사로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저희가 쇼룸을 논현동에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시그니처 쇼룸이라 그래서 굉장히 뭐 몇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가전입니다. 근데 거기 5층에 저희가 그 IoT라든지 이런 걸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쇼룸을 하면서 가장 고객들이 반응이 좋으신 게 음성 서비스였어요. 근데 음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인식을 잘 못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되면서 접속을 하게 되면서 이 AI의 장점은 자기 스스로 지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으로 답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서운 얘기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래동화의 뭐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뭐 와이프가 나 어젯밤에 늦게 들어온 걸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공포스러운 걸로 AI가 대답해 주는 데까지 저희가 씬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에 넣고 사람으로 넣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다 따라할 수 있지만 내가 예상치를 넘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AI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화시켜서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자회사가 이제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공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게 이제 저희 LG전자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내와 주거 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거 내에서는 아까 이제 콘크리트가 뭐 17세기, 18세기에 처음 나왔다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스레인지를 딱 보면 이제 법상으로 도시가스를 쓰게 돼 있고 근데 예전에도 가스레인지 3구를 저희가 썼어요. 근데 지금 막 몇천만 원 평당 몇천만 원짜리 하는 아파트에서도 가스레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요리를 많이 안 하시고 대부분 간편식이 많이 나와 있고 오더메이드가 되어 있고 배달의 민족도 또 있고 그런데 꼭 그거를 가스쿡탑을 해서 펄펄 끓이는 그런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공간 연출을 해야 되나? 그럼 건설사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 조금만 돈을 더 쓰면 고객이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냐 그런데 B2C 베스트샵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품목이 전기레인지 품목인데 아직까지 건설사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를 어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옵션 행사라고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그냥 직접 파는 걸 하는데 그걸 기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IoT가 돼서 내가 정말 고양이를 기르거나 뭐 강아지를 기르는데 고양이는 뛰어드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락을 걸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가스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궁금해하는 사항을 내 앱으로도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안전과 환경 문제에 있어서 미세먼지도 보호되고 또 내가 안전으로도 좋다면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좋은 변화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제품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태양광도 만들고 있고 LED 조명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삼성 테헤란로다 그러면 테헤란로도 조금 더 선 적는 쪽은 조금 더 공기가 깨끗할 거고 여기는 훨씬 더 많이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을 건데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 근무하는 남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공기청정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조금 더 포를 많이 심어서 미세화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디지털이라든지 AI가 없었다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측치로 그냥 대부분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전자회사에서 추구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 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개발회사와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 그걸 빨리 저희가 제품과 솔루션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B2C 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인 뭐 서비스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좀 B2B를 조금 관심 있게 좀 여쭤본 거는 사실 최근에 이제 또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때 스마트 시티에 이제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회사에서 B2B 또 아니면 산전이죠. 산업전자 쪽으로 해서 좀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상품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뭐 이런 걸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여쭤봤었거든요. 그 스마트 시티는 한 부지 면적이 한 30만 평 이상 되는 대단위의 사업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시티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도심 재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공간을 슬럼화되지 않게 새롭게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다행스럽게도 건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회사라서 예전부터 뭐 쓰레기 집화장을 지하로 가서 관로로 간다든지 이런 시설을 좀 많이 개발을 해두고 있어서 언뜻 제가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나 저희 회사 직원들도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서 외국을 많이 가면 이게 무슨 스마트 시티지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이제 이러신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스마트 시티는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신도시로 이제 B2B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를 이제 세종이라든지 그 부산이라는 데서 에코델타가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는 인터넷 쪽으로 뭐 정보 개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택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을 다 풀어서 그걸 시범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빠른 거죠. 네덜란드는 또 좀 뭐 지역이 좀 작고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신규 사업의 B2B 사업으로서 스마트 시티가 저희가 가려고 하는 거는 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뭐 전자만 주도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5G라든지 이런 통신이 먼저 뒤따라야 되고요. 예전에 UCT라는 개념을 잘 아셨을 텐데 UCT라는 거가 새롭게 진화한 게 뭐 스마트 시티라고 규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이라는 거는 딱 적당한 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이걸 시작을 했는데 기술이 못 따라갔던 게 UCT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신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산업혁명이 적정한 때라서 스마트 시티가 저희가 굉장히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B2B로서 좀 많이 이렇게 부분을 하고 있다면 뭐 우미라든지 뭐 건설사들이 이제 그쪽에서 택지 개발을 하신다든지 아파트, 주거시설, 호텔 등을 지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런 제품이나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대량으로 조금 더 모빌리티 부분에 좀 강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도시를 갔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하남 스타필드를 제일 처음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유동인구가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데를 가고 싶으면 저희 같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애들을 한번 데려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면 주차도 있고 음식을 시켜 먹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못 가는데, 그런 스마트 시티가 되게 되면 이렇게 사전으로 다 우리 고객 위치 기반이 된다든지 사람들을 접근하는 교통을 다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억세스 로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걸 다 분산시켜 놓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여할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주차 관제 업체부터 건설회사,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앱을 개발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만나고 있어갖고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좀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시티 개발에 저희가 기여를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해외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직접 짓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어떤 민간 기업들이 사실 이제 스마트 시티를 사실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한국에서도 아마 네이버가 약간 좀 어느 정도의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LG 전자면은 뭐 아까 전에 밥 먹는 음식도 LG는 아워홈이 있구나. LG는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티도 또 좀 더 잘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워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이제 이 프롭테크 시장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제 그 좀 그 주역이죠. 네, 프롭테크 산업. 은 다행히 이제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그 포럼 우리 사무국장님도 와 계신데요. 이제 본격적인 프롭테크 업체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홈버튼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조금 언급은 주셨지만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누군지, 또 뭐 문의하는 사람 누군지 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그 저희 홈버튼을 그 소개를 드리자면요. 건물주 아니면 부동산 임대인 분들이 본인의 그 매물에 대해서 임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통해서 임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매물,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 달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 임대 관리의 전 특성을 본다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를 수납을 받죠. 그러면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그 임대료 수납 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장부에 적습니다. 뭐 엑셀이든 아니면 노트든. 그다음에 장부에 적고 연체가 되면 또 추심에 대한 안내 전화를 하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1년의 어떤 이런 업무들이 임대 관리에 있어서는 매월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제 세금 계산서나 증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1년에 매월 반복되는 업무들에 대한 패턴을 저희는 알고리즘화 시켜서 자동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을 하고 본인의 수납 계좌를 등록을 해놓으면 입금 확인부터 증빙까지 자동으로 수행이 되죠. 그리고 연차가 발생이 되면 푸시나 SMS를 통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연체 사실에 대해서 알림이 나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그 임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시장을 본다면 혹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임대업을 하신다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분들도 이제 그 소득공제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본인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통해서 개인 임대인들도 굉장히 크게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에는 이제 개인 1인 디벨로퍼도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많이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이런 그 디벨로퍼나 아니면 건설사나 시행사분들도 저희 쪽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큰 법인에서도 저희 쪽에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계신 그 시장이 임대 관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 관리도 이제 B2C, 뭐 B2B도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나 아니면 원룸 또는 이제 사무실 상가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임대 관리 시장의 어떤 관리 솔루션들 뭐 나와 있는 게 홈버튼도 있겠지만 뭐 좀 경쟁 상황이라든지 뭐 업계의 어떤 전반적인 뭐 트렌드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저희 경쟁 서비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하지만 지금 임대 관리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워킹 스페이스나 아니면 그 쉐어하우스 같이 이제 코리빙 그러니까 공간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그 과거에는 그 굉장히 크게 이제 단편적으로 관리되던 게 굉장히 집약적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도 과거에는 한 업체나 아니면 한 임차인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10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같은 공간 사이즈이지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집약적으로 임대 관리가 이제 수행이 되어야 해서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부동산 매물이죠.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가 주택이나 이런 공급이 수요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그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은 임차인도 이제 의리 입장이 아니라 이제 유치해야 하는 어떤 고객의 입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에 대한 공간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우리 공간 이게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고 임차인도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브랜드 임지도 입장에서는 저희 홈버튼이 제일 핫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홈버튼 서비스 너무 써보고 싶은데요. 제가 재산세를 내는 게 없어서 재산세 좀 내고 싶습니다. 지방세 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써보고 싶은 서비스일 것 같아요. 못 써서 문제지. 쓴다면 홈버튼. 혹시 그 고재경 팀장님께 좀 아까 뭐 4개 업체 좀 말씀 주셨지만 이런 프롭테크 업체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업체나 뭐 좀 어떤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업체가 좀 있으실까요? 딱 콕 집어 이 기업이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부동산이나 이런 프롭테크 핵심은 공실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실률 관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걸 뭐 데이터로 해결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든 이걸 잡는 자가 결국은 이 프롭테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관계사의 이제 패스트5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공실률 관리를 거의 3%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물주들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또 이 건물을 가치를 유지하고 캐시카우를 또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자기가 남는 뭐 시간에 이 방을 이제 대신 쓰게 할 수 임으로써 그런 공실률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어쨌든 큰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뭐 홈버튼을 비롯해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자율형 임대 관리 쪽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되려면 사실 굉장히 그 기업이 이 공실률 관리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지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가격에 자기는 이런 공실률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순간 지금 같은 좀 수동적인 형태의 그런 임대형 관리가 아니라 자율적인 임대형 관리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딱 이런 기업이 제가 관심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결국에 이 공실률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기업이 곧 제가 꼭 투자하고 싶은 기업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뭐 저도 조금 아는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 사실 이제 AVM이라고 해서 Automated Valuation Modeling이라고는 자동 가치 산출 뭐 그런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를 받았던 오픈도어라고 하는 미국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 집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돈이 얼마 정도 남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뭐 공실률을 낮춘다든지 뭐 뭔가를 예견하려면 사실 이게 데이터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오픈도어 서비스를 좀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에 리테일 쪽이죠. 상가 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 팝업 스토어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들은 단순히 그냥 물건 떼다가 뭐 반나절 물건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도 다 지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물건들을 사가더라. 그래서 이런 물건은 어디가 좀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이 장소가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내도 괜찮을 것 같다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뭐 데이터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롭테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where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좀 전체 공통 질문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실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고요. 뭐 프롭테크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기업이라고 하면 이쪽 분야에서 어떤 회사가 있을지 공통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의견 있으실 분 계실까요? 저는 뭐 특정 업체를 지목하기보다는 사실 프롭테크에 저는 넥스트 구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라는 산업 영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 영역은 시행, 시공, 뭐 분양, 임대 관리, 뭐 활용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밸류 체인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각각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흘러갈수록 그 밸류 체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밸류 체인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아우르는 회사가 이제 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 영역들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즉 융복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핀테크 영역의 송금이라든가 납부, 간편 결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우른다면 하나의 큰 넥스구글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 홈버튼도 하나의 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좀 확장을 하려고 이제 굉장히 좀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임대업을 하신다면 저희 홈버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요. 공유 오피스 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도 주셨지만 공유 주거 같은 왜냐면은 이제 이사님께서는 공유 주거 관련된 실제 투자를 많이 하셨고 또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공유 오피스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룡과 같은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또 기존의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패스트 5나 아니면 위워크나 이런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파이 나누기잖아요. 뭐 없는 임차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누군가가 옮겨가는데 그렇게 되면 남는 사람들은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요 이면도로에 있는 꼬마 빌딩들입니다. 꼬마 빌딩에 있는 임차인들이 지금 다 클래스 A 빌딩, 큰 대형 빌딩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꼬마 빌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공실이 많아지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사용처들이 생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이사님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보면은 이 공유 오피스, 공유 주거죠. 공유 주거 또는 공유 부동산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아까 소비자 생활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거에 이제 답을 안 한 게 그게 지금 부동산, 공유 부동산 쪽이 실제로 생활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유라는 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전통적인 생각에서 좀 보면 공유라는 거는 쪼개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쪼개팔기를 부동산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90년대 2000년대 제일 유행하던 동대문 쇼핑몰들 뭐 밀리오레나 뭐 거평프레아 두타 뭐 이런 것들이 공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그 평당가를 생각하면 평당 억대가 넘어갑니다. 지금의 제일 핫한 한강변의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쪼개 팔기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한 거죠. 굿모닝 시티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법제화되고 했지만 수익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는 쪼개 팔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간들도 지금 쪼개 팔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피스 공간을 쪼개 파는데 글로벌리 1등은 위워크, 뭐 주거도 쪼개 팔고요. 그 다음에 그 남는 유휴 시간으로 쪼개 팝니다. 뭐 아까 팝업 스토어 얘기하셨지만 국내 스타트업 중에 이제 스위스팟이라는 데는 유휴 공간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팝업 스토어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고, 이렇게 쪼개 팔면 예전에 동대문 쇼핑몰은 쪼개 파는 게 나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쪼개 팔아서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거기에 입점한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너무 고가이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슬럼화됐을 때 대책이 없고. 근데 지금의 공유 부동산들의 쪼개 팔기는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 되게 긍정적인 좋은 쪼개 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쪼개 팔면 아까 공실률을 말씀하셨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임차인이 늘어나고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건물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그리고 그 들어오는 뭐 그 공유 오피스에 들어오는 최종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용 공간 2평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용 공간에서 해결해 제가 굳이 10평, 20평을 임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을 편하게 효율적으로 쓰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익을 내고 최종 소비자는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다 보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꼬마 빌딩을 불행한데 요즘 이제 뭐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 미니 빌딩을 다시 걔를 갖다가 이제 그 고쳐서 그건 이제 도시 재생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 같이 큰 업체들은 이제 A 클래스 프라임 빌딩을 갖다 공유로 한다면 그런 작은 비어서 이제 그 어려워지는 그 빌딩들을 다시 재생을 시키고 거기를 다시 이제 해서 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이 공유 경제가 앞으로의 그 미래에 제일 소비자 패턴이나 생활에 제일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우리가 공유하면 오피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굉장히 공유인 거죠. 시간을 쪼개서 유휴를 쪼개서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소비 생활이나 우리 미래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도 제일 높은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혹시 공유 오피스 쪽 위주로 앞으로 그 본질적으로 사실 공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공간의 서비스화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서비스가 없었죠. 그냥 1년, 2년 공간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써였다면은 거기서 좀 더 서비스가 이제 가미가 되는 영역인데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이제 공유 오피스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공유 오피스의 뭐 전망이랄까요? 아니면은 좀 뭐 앞으로 좀 어떤 트렌드 어떻게 될지. 아까 저희 관계사 패스트파이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패스트파이브 같은 코하이브라는 곳에 또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넘버원 공유 오피스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되게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이 공유 오피스에 붙잡아두고 거기 안에서 뭐 카페를 가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뭐 관련된 사스 솔루션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공유 오피스 근처에 이런 저희 패스트파이브의 라이프 같은 서비스처럼 이런 뭐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주게 되고 그런 식의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장기적인 그림이 그런 계획대로 다 실천이 된다면 더 그 영향력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저희가 기업들이 점점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중소기업들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에서 영향력은 뭐 더 커지려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기업들이 커지면 이제 자기들만 오피스를 갖고 싶어서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어차피 기업들은 다시 작아지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거다 보니까 이 트렌드는 뭐 절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수십 년간 확장할 네.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지금 이제 투자한 회사들 뭐들 보시면은 이제 아직은 이제 수익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된다고 좀 보기는 또 좀 이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When? 그래서 언제 이 분야가 그래서 뚜껑이 열리겠느냐? 그래서 다들 이제 돈 좀 벌 수 있겠느냐? 요 질문으로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차세대 게임 체인저. 뭔가 이제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어떤 트래픽을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여기 연사님께서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말씀도 좀 주시겠습니다. 자, 그 혹시 차세대 게임 체인저 또는 앞으로 언제쯤 이 부분이 이제 좀 커머셜라이즈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뭐 IPO도 뭐 나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것도 뭐 자율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 뭐 네, 저도 이렇게 타이밍을 꼭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이런 공유 오피스 회사들이 IPO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테슬라 상장과 같은 이제 방식이나 아니면 그냥 성장형 이제 방식으로 상장은 사실 곧 2, 3년 내에 시작될 거라서 사실 수익화가 곧 앞서 있긴 하고요. 물론 이게 영업이익으로 이제 수익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수익화의 관점에서는 결국 이 공유 오피스도 플랫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플랫폼 산업이 결국에는 사용자를 충분히 끌어모은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수익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 업체들이 자기들이 충분히 시장을 어느 정도 과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쯤 아마 공격적으로 좀 수익화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호점수가 얼마나 빨리 확장되느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은 좀 없으시죠? 네. 대표님. 그 프로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려면 사실 프로테크가 과거나 지금이나 막 약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B2B 영역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 고객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어떤 분야의 기술적 선진화가 이루어져서 서비스화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엑시스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면 이런 B2C 시장을 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객 수도 많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 결국은 성장을 하고 크게 그 도약을 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선점하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수익화 시키는데 성공한 기업이 아마 이제 프로테크 영역에서 뚜껑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도 한번 언제쯤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공한 그런 회사들, 규모가 있는 성공한 회사들 나올까 좀 노코멘트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고백하겠습니다. 접니다. 저는 아까 좀 소개를 하다 말았는데 저는 건설사에서만 20몇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존 산업과 기존 사고 방식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요. 요 한 1, 2년 사이에 이런 프롭텍 기업을 접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들, 그런 벤처들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제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게임 체인저, 지금은 이제 게임 체인저 많이 얘기하지만 유융복합 얘기하고 보면 비틀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고 합치고 쪼개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분야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별로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들이 보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해주는 저희 우리 고 팀장님 같은 훌륭한 투자자들이 전사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세상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사업한다 그러면 다 말렸죠. 너 하나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집안 안 망해도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비싼 돈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자본들이 이미 많이 축적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사회의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만나서 궁합이 잘 맞는 투자와 아이디어가 만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폭발력을 갖고 그런 그 자본과 만나는 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저한테 넘어온 거. 네, 부장님께서 좀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타임라인이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거 뭐 관련해서 말씀 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그 인천공항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내 로봇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한 5종류의 로봇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마곡 사이언스 파크라고 명명한 그 마곡의 R&D 센터에 그 쇼룸이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계열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향후 5년까지 이제 앞선 제품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로봇이 있는데요. 로봇 산업이 제일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인간의 형상을 담거나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로봇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또 모양을 만들어서 좀 사람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로봇의 어떤 그 굉장히 성장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하나 심는데도 그게 굉장히 AI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그 로봇이냐 그냥 단순하게 기계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로봇 산업은 뭐 어떤 회사보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접목해서 이제 가시화를 하고 있어서 향후 한 3년 내에는 이것도 로봇이 할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좀 많이 만나는데 거기 이제 LG 로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쇼룸에 있는 로봇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CES라든지 뭐 IFA라든지 이런 해외 국제 가전쇼에 내놨던 제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서빙 로봇이 있는데 요즘에 주 52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호텔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출시가 되기 전에 한 5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시제품을 내놨을 때 모든 분들이 아니 사람이 갖다 주면 5분이면 하는 걸 기계가 갖다 주려면 더 걸리지 않을까요 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언제 우리가 수익화가 될 거냐 그러면 로봇도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화가 안 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찾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것을 접목할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수익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언제 프롭텍이라든지 언제 로봇이 수익화가 될 거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과거에 인문학으로 돌아간다 말씀드리잖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본을 우리가 서빙 로봇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인간과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예전 과거의 방식으로 사람이 더 편리했던 세대가 아니라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고 고인건비가 됐을 때처럼 세상이 바뀐 것처럼 펀드라든지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도 가시고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해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해외 펀드가 저희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는 회사, 그게 바로 살아남고 수익성을 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수익성 사업을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로봇이 접목을 하고 있어서요.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잔디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잔디 로봇이 별로 그 쓸모가 없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 조경을 해야 되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디 로봇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플레이스에서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그 다음에 누가 활용하는지, 그래서 정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맞는 제품이 로봇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 준비한 뭐 내용들은 사실 여기까지이긴 한데 저기 플로어에서 이제 좀 질문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네. 첫째는 지금 거주용 부동산은 지금 꽤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시장 규모는 약간 작지만은 그래도 한 30, 20조 해당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시장인데 지금 이제 제일 근접해서 하시는 사업일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실 때 산업용 부동산은 정보의 폐쇄성이나 특히 큰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이미 시장을 잡고 있고 또 돈도 워낙 많은 그 부동산 펀드들이 주로 상업용 펀드 그 빌딩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쪽 시장에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분야를 만약 공략하신다면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을 그 어떻게 보면 고객군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그 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관리실이라든가 관리하는 어떤 이제 관리직인데요. 각각 그 두 고객군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틀립니다. 여기는 이제 임대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BMS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스마트 빌딩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들을 그러니까 FM 분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이제 부가 서비스들을 대외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대인들이 필요한 솔루션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스마트 빌딩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부가 서비스로 좀 넣어서 뭐 이제 스마트 고지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좀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좀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AM 시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PM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시설 관리 뭐 쉽게 여기서 보시면 젠스타라든지 큰 빌딩에 보면 그 관리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그 CBR이라든지 뭐 쿠시먼 웨이크필드라든지 존 슬랭 러셀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그 부동산 회사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들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PM 서비스들이 그 직접 그 사이트에 자기 오피스를 만들어서 라든지 PM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PM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이제 AM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임차를 할 때 그 관련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빌딩 매각을 할 때 뭐 임대가를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PM 서비스랑 AM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 완전 B2B 중에 이제 B2B 서비스고 완전 피플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각자 이제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이 디지털에 좀 우선순위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좀 아까 공유 오피스나 아니면 쉐어하우스나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 아까 PM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임대 관리하는 방법론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PM, 그 다음에 AM, 엑스 매니지먼트 있고 또 시설 관리 FM 분야가 있는데, 아까 PM 분야를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공유 오피스나 아니면 쉐어하우스 등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약적으로 임대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공간의 비즈니스가 커갈수록 누군가는 이제 큰 시장에 대한 그 성장을 이제 환영을 하는 공간, 그 대상자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명과 암이 있듯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공간 사업자분들은 그 매물들이 그 공인중개사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PM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 임대 관리 회사들도 이제 한 동이나 아니면 여러 동을 이렇게 임대 관리를 맡게 되면 자체적으로 중개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매물을 또 자체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임대 관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있는데 다행히 또 이제 그분들이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PM까지 같이 곁들여서 임대 관리까지 같이 곁들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라든가 아니면 마스터 리스, 서브 리스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김태희 대표님 그
인터뷰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태용이라는 아, 채널에서. 네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때 보면서 되게 많은 뭐 시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질문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홈 버튼을 뭔가 계속 이어가면서 그 주변의 법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시장을 들어가기에 힘들었던 점이나 점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홈 버튼이 되게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직방을 쓰거나 피터팬을 쓰거나 뭐 다방을 쓰거나 할 때 사실은 그 리스트가 광고용 리스트지 정확한 DB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홈 버튼은 이제 결국은 계산을 위해서 정확한 DB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나중에 뭐 더 활용을 하면은 결국 임차인에게도 이제 공개를 해서 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렇게 입금할 때 이 홈 버튼을 이용해서 뭐 다른 은행이나 결합해서 상품을 연계한다던가 막 이런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홈 버튼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임차인 임대인에 대해서 좀 자리가 잡고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지 아,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일단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홈버튼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솔루션 영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홈버튼을 이용해서 임대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위탁관리자가 있고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다 많은데요. 홈버튼은 이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홈버튼 안에서 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전략을 해서 멀티 계정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위탁관리자를 초대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그 임대인을 초대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수익형 임대 부동산 로드와이저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수행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그들 멀티 계정으로 모인 그들이 이제 홈버튼 안에서 자, 나 임대 관리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임대 관리 회사에게 그걸 요청을 하면 그 임대 관리 회사는 홈버튼으로 다시 수행을 하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임대 관리 결과를 리포팅을 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역할이죠.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에서 플랫폼으로 역할을 넘어가고 그들이 생성해낸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DB화, 그 다음에 수익형 임대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 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 언제 끝나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임대 관리에 있어서 AI를 통해서 그런 시점 관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고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 링크하우스에서 저희 홈버튼이 지금 세 번째 서비스인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법률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부동산 시장의 법률을 사실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플레이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관리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임대료를 수납받고 증빙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렌트 프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뭐 이번 뭐 이런 임대료 또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제도권 하에서 기술을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사실 공부도 하고 그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같이 좀 마지막 코멘트 하나 좀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좀 먼저 좀 자진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이제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혼란을 가졌었던 용어는 스마트 시티거든요. 과연 스마트 시티가 어떤 거고 프로테크가 어떤 연계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분야에 저희가 이제 설립한 지 한 4년 차 정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용어를 굉장히 좀 집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 지향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스마트 시티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와 그다음에 프로테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공간에서 어떤 편안함을 제공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지향적으로 되게 되고 그 분야가 건설이나 어떤 이런 영역이라면 프로테크나 스마트 시티로 용어를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굳이 매이지 않고 본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전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맴도는 질문이 있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 주시는 그 이렇게 토론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결국은 데이터라는 이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제가 이거를 듣는 내내 결국은 데이터인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제 그냥 주관적으로 통계인가? 결국은 많은 어떤 이제 뭐 그게 부동산이든 아니든 뭐 영역에 상관없이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어서 이게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LG 전자 쪽에서 말씀을 그 뭐 통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뭐 누적해서 쌓이는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죠?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시간 파기하게 되고 그런 어떤 집약적으로 해서 다른 산업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이제 막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그 지역을 굳이 시범도시로 묶은 이유가 모든 법을 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망에서 쓰려고 하는 데이터망하고 또 통신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망하고 서로 공유가 안 되게 돼 있거나 오픈을 안 하게 돼 있거나 뭐 이런 유의 여러 가지 법으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라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맞고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뭐 완전 기술자는 아니니까 이제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내용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통계라서 여기 30대라든지 여기 40대는 뭘 좋아한다, 이 지역에 가면 뭐가 많이 팔린다, 이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이걸 또 가공해서 쓰는 것도 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가공해서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른 회사 예를 들면 롯데제과라는 회사를 뭐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신문에 났던 내용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의 중요성, 통계의 중요성이라고도 또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과자를 만드는데 뭐 오너가 있으니까 뭐 좋아하는 입맛이라든지 과거에 지속적으로 성공한 과자의 맛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빅데이터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과자가 히트를 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하고 시식가들이 이렇게 맛을 봤을 때, 야, 이게 어떻게 성공하지? 근데 10대가 좋아하는 맛이랍니다. 계속적인 데이터를 쌓고 패턴을 사고 그런 향이라든지 이런 맛을 다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어떤 과자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그게 성공했던 걸 따라한 게 아니고 모든 소스나 그 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는 또 통계라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좀 더 집약적으로 좀 지금 진화해서 쓸 수도 있는 게 데이터라서 저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 그런 빅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인프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워닝을 주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더 편리함을 느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시범 도시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사족을 좀 붙이면요. 예. 통계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제가 필요로 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10명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내는 통계와 100만 명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내는 통계는 그 가지고 있는 신뢰도와 정보의 양과 정보의
그런 여러 가지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빅데이터는 1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빅데이터고 거기서 제가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통계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라고 보기보다는 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유용하게 통계를 통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이 빅데이터 사회의 제일 큰 경쟁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도 사족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단다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주신 사실 데이터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사실 디지털이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견한 좀 그 예시를 든다면 기존에 이제 그 화학 연료를 태우는 어떤 자동차와 어떤 전기 자동차의 좀 차이를 좀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테슬라의 그 전기차는 단순히 그냥 구동축이 모터로 돌아간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에 이제 스마트 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차량이 자동으로 이제 운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뭐 군집 뭐 운행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범죄자가 탄 차를 뭐 멈춰서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사실 디지털화가 되는 전기차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아날로그 기반의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디지털로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뭐 블록체인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 쪽에서는 지금 프롭테크 쪽에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 돼야 자기네들이 뭔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디지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만 조금 더 드리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녹화되고 있는 이 내용은 아마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있어서 아마 좀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동력이랄까요? 어떤 드라이브의 어떤 포스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마무리니까 조금 인상 있는 말씀을 드리면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실 회자가 됐었고요. 근데 그 오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저도 그 외국 사람이 저한테 오빠가 뭐냐 물어보는데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존댓말이 있지 않은 그들의 사고에 브라더라고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 적고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이 미묘한 썸 타는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적인 단어라는 거죠. 오빠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도 너무나 당연한 전세 제도라든지 뭐 선분양 제도라든지 PF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한국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되는 부분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구성도 많이 변하고 있죠. 뭐 은퇴 가구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어떤 큰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기술의 변화,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많이 했죠. 서비스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싱싱이 저 오늘 아침에 타고 왔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거 없었고 사람들 많이 안 탔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큰 어떤 흐름의 어떤 변화를 보시고 이 디지털화랑 접목을 하시면 분명히 뭐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프롭테크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